계속 이제 갈등 관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갈등 관리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요. 갈등 관리 중에서 지금 이제 개인적인 차원에서 갈등 관리를 했던 로힘의 입장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는 마치와 사이먼이 얘기했던 조직 차원에 있어서의 갈등 관리 전략을 보다가 지금 이제 아까 잠깐 쉬었었는데 이제 계속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치 같은 경우엔 조직 차원의 갈등 관리 전략을 얘기를 했는데 아까 네 가지 요 앞에 거 이제 문제 해결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문제 해결이라고 하면 같이 공동으로 문제 해결하도록 이렇게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득하는 거예요. 조직 차원에서 갈등 당사자들한테 조직 차원에서 설득을 해주는 거죠. 개인적인 차원에서 설득을 해도 어느 정도 이제 효과성이 있을 수가 있지만 조직 차원에서 설득하면 이제 더욱더 잘 먹힐 확률이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설득 같은 경우에는 제3자가 개입해서 설득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또 한계가 있기도 합니다.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 차원에 있어서의 어떤 협상을 하는 거야. 말 그대로 어느 정도는 양보하고 어느 정도는 서로 양보해서 이제 타협 지점을 찾는 것, 이것이 협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치적 타결도 이제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행정 조직은 정부랑 관련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 타결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정부, 여론, 대중 이런 것처럼 같은화가 아니라 정부, 여론, 대중 같은 제3자의 지지를 얻어서 협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정치적 타결이에요. 그렇죠? 정치적 타결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이것도 이제 갈등 관리의 중요한 전략입니다. 자, 이와 같이 사실은 이제 갈등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굉장히 긍정적인 차원에서의 갈등의 역할도 있고 부정적인 차원에서의 갈등의 역할도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조직 차원의 갈등 해결 방법도 있고 개인적인 차원의 그런 해결 방법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갈등 해소의 전략을 한 8가지 정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이제 조직 내에서의 갈등 이런 부분들은 2차 시험 문제에도 계속 나오고 있죠. 그리고 초등이라든지 유아 쪽에서 교직 논술에서 이제 계속해서 갈등 쪽의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어 왔는데 우리 중등은 아직까지 딱히 뭐 갈등 문제가 많이 나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에 있어서의 갈등 문제는 계속해서 중요한 문제이고 우리 이제 중등 같은 경우에 계속 2차에서 나오고 있죠. 조직 구성원들 간의 갈등 이런 부분은 항상 염두에 두어야만 합니다.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제 해결 갈등 당사자들끼리 만나서 접촉하면서 일단 갈등 당사자들끼리 접촉하잖아요. 그럼 문제가 많이 해결돼요. 저도 이제 조직 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조직 생활을 대학 교수 생활도 15년 이상 했지만 그전에도 이제 조직 생활을 많이 했는데 조직 생활을 하다 보면 구성원들끼리 갈등이 있어요. 갈등이 있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 해결을 같이 만나갖고 갈등 당사자랑 그렇죠. 직접 해결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갈등 당사자에 대해서 서로 오해한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 경우에는 이제 직전에 있었던 조직에서는 처음에 가장 갈등이 많았던 당사자랑 나중에는 가장 협동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마 이제 누구나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짜 악의적으로 막 악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일하려다가 그렇죠? 일을 열심히 하려다가 방법이 틀려서 충돌하는 경우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막 정말 악하고 막 그런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그런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 갈등 당사자들이 직접 접촉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갈등 당사자들끼리 이제 서로 일을 잘해보려다가 이렇게 갈등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면 1학년 2반 선생님하고 1학년 3반 선생님하고 그렇죠? 어떤 자신의 반 그런 학생들을 잘 케어하려다가 그죠? 의견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 직접 만나야 돼요. 직접 만나서 협동하고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자,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학교폭력 사태 이런 것처럼 그렇죠?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다 보면 이제 갈등이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위 목표 제시. 서로 싸워요. 서로 싸우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지금 어떤 처리해야 될 일은 서로 이해관계가 상충되지만 그거보다 상위 목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같이 협동해야 될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상위 목표를 제시할 경우에는 그렇죠?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1학년 1반하고 1학년 2반하고
서로 우리 반이 공부 더 잘해야 돼, 뭐 우리 반이 공부 더 잘해야 돼,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중학교 전체가 잘 돼야 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목표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상위 목표를 제시하는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동의 적이 출현하면, 그렇죠? 공동의 적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싸우다가 잠깐 멈춤 이렇게 하고 서로 같이 막 협조하다 보면 또 갈등이 해결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원의 증대, 희소 자원을 획득하기 위해서, 그렇죠? 서로 싸웠는데 자원이 막 남아돌게 만들어주는 거야. 그러면 1학년 2반 선생님한테 이제 상이 돌아갔단 말이죠. 3반에도 주자. 3반 애들도 열심히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이제 자원을 증대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용, 타협, 협력, 회피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용은 어떤 거예요? 일방적으로 내가 다 양보하고 싹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용. 타협은 아까도 이제 얘기했지만, 그죠? 계속 타협, 협상 이런 거 나오고 있죠. 타협은 어떤 거예요? 적정 수준 서로 양보해서 타협의 지점을 찾는 것, 그죠? 협력은 어떤 겁니까? 서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 협동하는 거예요. 회피는 그냥 피해버리는 거예요. 별로 중요한 일도 아니고, 나는 별로 이걸 위해서 내 에너지를 낭비할 가치가 없다. 이럴 경우에는 회피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상관의 명령이 있어요. 제3자의 중재와 유사한 것입니다. 상관이 그냥 강압적으로 명령하는 거예요. 선생님들 두 분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해결책을 주는 거예요. 이번에 2반이 하시고 다음에 3반이 하세요. 이런 식으로. 자, 별로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에요. 갈등이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에요. 표면적으로 해결됐을 뿐입니다. 그 다음에 갈등 당사자들의 태도 변화를 위한 어떤 연수라든지 기회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조직 차원에서 조직을 합병한다거나 분리한다거나, 그죠. 1반, 2반 선생님이 너무 좀 관계가 안 좋다는 거죠. 다음 해 돼서는 학년을 다르게 다시 만나지 못하게 배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휘체제를 개편하고 여러 가지 보상체제도 바꾸고 조직의 구조 자체를 바꿔서 갈등의 원인을 없애는 그런 방법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갈등 해소의 전략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갈등은 반드시 없애야만 하는 그런 대상은 아닙니다.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긍정적인 기능도 하고 부정적인 기능도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갈등 조성 전략도 있어요. 자, 이건 왜 그래요? 갈등이 너무 없으면, 그렇죠? 이 조직이 점점점 쇠퇴하고 타성에 젖을 우려가 크다는 겁니다. 메기 한 마리 넣어놓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메기가 천적일 경우에 메기 한 마리를 넣어놓으면, 그죠? 이제 그죠? 물고기를 운반하는 배 안에 있는 몇백 마리의 고기들이 다 산다는 거죠. 메기 한 마리 피하려다가. 자, 메기 한 마리 피하려고 다 사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메기가 없으면, 그죠? 물고기의 절반이 죽어갖고 오는데, 태평양에서부터 여기까지 원양어선이 올 때까지 물고기의 절반이 죽어갖고 오는데, 메기 한 마리 딱 풀어놓으면 한두 마리만 잡아먹히고 다 살아갖고 온다는 거죠. 쌩쌩하게, 그렇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갈등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조직에서 판단을 한다면 갈등을 일부러 조성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갈등의 순기능을 좀 인정하는 경우죠. 그래서 갈등을 이제 적절히 만들어 놓고 그것을 창의적 건설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갈등을 좀 줘야 돼요. 너무, 그죠? 편안하게 만들어 놓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갈등을 만들어주기 위한 전략도 있어요. 갈등을 없애기 위한 전략만 있는 게 아니라, 자, 갈등을 만들어주기 위한 전략, 의사 전달의 통로를 바꾸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죠. 일반 선생님하고 2반 선생님하고 너무 친해서 이 두 분만 맨날 얘기했다는 거죠. 바꾸는 거예요. 주임 선생님한테 직접 얘기하세요.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동안의 어떤 업무 스타일을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정보 전달 억제 또는 정보 과다 조성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일반, 2반 선생님끼리 너무 친하니까 같은 일을 안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이서 너무 많은 정보를 생산하지 않게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구조적 분화, 친한 사람들끼리 다 흩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좀 사이 안 좋은 사람들끼리, 업무 스타일이 다른 사람들끼리 붙여놓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구성원의 재배치와 지기간 관계 재설정 이런 부분들도 갈등이 좀 있을 만하게 다시 재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리더의 리더십 스타일도 기존과 다르게 갈등이 좀 생길 만하게 이렇게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등 관리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좀 보시면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역기능적인 것만 아니다. 지금 이런 관점이에요. 그리고 갈등은 개인 차원에서 해결하려는 그런 전략도 있을 수가 있지만 조직 차원에서의 해결 전략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보시면 조직 차원에서의 아까 이제 문화 봤고요. 문화.
조직 문화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조직 차원에서의 어떤 갈등을 받습니다. 조직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방법들이 쭉 제시가 되었지만, 그 중에 이제 빼놓을 수 없는 방법이 사실은 의사소통을 통해서 조직의 갈등을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이어서 의사소통론을 좀 보시겠습니다. 그죠? 자, 의사소통론은 우리 김현주 교육학 학원 206페이지부터 또 기술이 되어 있고, 우리가 학원에서 봤던 의사소통론을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하시면,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냐 하면 의사소통의 개념은 생각, 아이디어, 감정 이런 것들을 남들에게 전달하는 거, 이게 의사소통이에요. 그죠? 근데 의사소통이 잘 되면 그 조직은 갈등이 좀 없어요. 근데 의사소통이 잘 안 되면 많은 갈등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자, 의사소통의 과정은 착상, 부호화, 전달, 수신, 해독, 실행, 피드백 이 과정으로 기본반에서 설명했었어요. 착상은 뭐예요? 어떤 생각이 이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죠. 전달할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부호화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내 머릿속에 있는 내용들을 상대방이 잘 알아들을 수 있는 형태로 가공하고 쪼개고 분리하고 합치고 이렇게 해서 정보를 좀 가공하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전달할 수 있는 형태로. 자,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지금 부호화한 대로 전달하는 겁니다. 그럼 상대방이 그 정보를 받아들여요. 수신. 그쵸? 정보를 수신했으면 그 정보를 내 입장에서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해석하는 과정에 그죠? 주관성이 개입돼서 원래 전달한 거하고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죠. 자, 근데 그런 것들이 없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정보를 해독한 대로 일을 처리하죠. 실행하게 됩니다. 근데 정보를 잘못했으면 일 처리를 잘못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결과에 대해서 피드백해주는 이런 과정으로 의사소통의 과정을 설명했었어요. 자, 의사소통의 종류는 크게 공식적 의사소통과 비공식적 의사소통이 있습니다. 공식적 의사소통은 뭡니까? 이제 정말로 어떤 조직의 그런 공식적인 라인을 따라서 하는 의사소통,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하는 그런 의사소통이 공식적 의사소통입니다. 비공식적 의사소통은 뭐냐면 정말 친한 관계로서 의사소통하는 거. 그죠? 상급자와 하급자가 이제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개인적인 친분의 관계로서 의사소통하는 거. 이것이 이제 비공식적인 의사소통입니다. 그 다음에 일방적인 의사소통과 양방향 의사소통이 있어요. 일방적인 의사소통은 상의 하달도 있을 수가 있고 하의 상달도 있을 수가 있어요. 서로 대화하고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양방향적인 의사소통은 서로 대화하는 거예요. 바람직하죠, 사실은.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수직적 의사소통과 수평적 의사소통이 있어요. 수직적 의사소통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의 하달, 하의 상달 이런 것들이 다 있을 수가 있습니다. 수평적 의사소통은 동료끼리의 의사소통입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의 종류는 이러한 것들이 있고 의사소통의 기법으로 기본서에서 우리 조혜리의 창 하나 다루었었어요. 그래서 개방적인 영역, 맹목적, 잠재적, 미지적 영역 이렇게 4가지의 영역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당연히 이제 개방적인 영역이 좋은 거죠. 개방적인 영역은 어떤 겁니까? 내 자신을 많이 개방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직의 정보도 나한테 많이 들어오는 거. 이게 이제 개방적인 영역이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았고, 자, 그 다음에 의사소통, 이제 그 기본서를 좀 넘어서는 그런 영역들을 의사소통을 충분히 보완을 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사소통의 기능과 원칙 보시면 의사소통의 기능은 의사소통이 이제 꼭 필요하잖아요. 조직의 어떤 갈등을 없애기 위해서. 의사소통의 기능은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조정이나 통제를 위한 그런 수단이 됩니다. 조정이나 통제를 위한 수단. 왜냐하면 조정,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오디네이팅, 통제, 컨트롤링 이런 것들이 쉽게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이미 사람도 많이 받았어요. 우리 부서에서 사람도 많이 받았고 어떤 자원, 물질적인 자원들도 충분히 많이 받았어요. 근데 다음 분기에 이걸 다 옆에 부서로 좀 넘겨줘라, 절반 이상을. 이러면 싫어요.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이미 받은 걸 왜 주나요?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조정 잘 안 됩니다. 통제도 잘 먹히지 않아요. 주로 통제는 이제 보고, 예산 이런 거 가지고 통제를 많이 하는데 보통 이제 조정이나 통제가 사실 기분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럴 때 의사소통을 통해서 조정이나 통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의사소통만 잘 된다면. 자, 그 다음에 합리적 의사결정의 수단이 또 됩니다. 의사소통을 통해서.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민주적인 그 의사결정 이런 것들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조직 통솔과 리더십 발휘 이런 것에 있어서도
의사소통이 이렇게 전제가 돼요. 사실 요즘에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 코드가 또 되잖아요. 담임 선생님도 학생들하고 의사소통하시고 조직 통솔과 리더십 발휘에 의사소통이 필수적인 그런 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의사소통이 잘 돼야만 조직 구성원들의 사기가 높아지고 동기 유발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고 갈등 해소를 위한 굉장히 중요한 코드가 됩니다. 자, 의사소통의 변수와 원칙을 보시면 먼저 테일러는 의사소통의 변수를 집중성과 개방성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는 이제 반비례 관계예요. 집중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어떤 한 사람한테 권력이나 이런 것들이 집중되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만 의사소통하는 거, 이게 집중성이에요. 어떤 한두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는 경우에 모든 정보가 이 사람한테 집중되어 있는 경우가 집중성입니다. 개방성은 뭐냐 하면 모든 정보나 이런 것들이 오픈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개방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거, 이게 개방성입니다. 그래서 테일러 같은 경우에 의사소통의 변수로 집중성과 개방성 이 두 가지를 보고 있고, 자, 두 가지는 반비례 관계라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집중성에 해당하는 그런 의사소통이 효과적일 때도 있어요. 근데 대체로 민주주의적인 사회에서는 개방성에 포커스가 있는 그런 의사소통, 개방적인 의사소통이 훨씬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레드필드는 의사소통의 원칙으로 8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명료성. 의사소통이 잘 되려면 의사소통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명료하게 전달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제 코딩할 때부터 그렇게 해서 전달이 되면 그걸 해석하는 수신자들, 인코딩할 때도 명료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명료성이고. 다음에 이제 일관성 또는 일치성이에요. 뭐냐 하면 명령을 하는 사람들이 조직에서 한 명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교장 선생님도 명령하고 교감 선생님도 명령하고 주임 선생님도 명령하고 이런데 이 명령이 다 달라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선생님은 도대체 무슨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일관성의 원칙이에요. 일치성. 교장 선생님하고 교감 선생님하고 일치해야 돼요.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게 일관성 또는 일치성의 원칙이고, 그다음에 적시성. 예를 들면은 내년 1월 달에 처리할 일을 올해 1월 달에 얘기하고 있어요. 적시성이 아닌 거죠. 당장 처리할 일도 많은데. 자, 그래서 시기적절하게 의사소통하고 명령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분포성의 원칙. 분포성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소통이 시작되는 지점부터 끝 지점까지 모든 정보가 의사소통 대상에게 골고루 도달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이게 분포성이에요. 그래서 의사소통이 여러 라인을 거치잖아요. 여러 라인을 거치는데 그 사이에 그죠? 한 사람, 첫 번째 사람은 모든 정보를 다 공유하고 다 갖고 있는데 저 끝에 가면 그죠? 정보가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끝까지 골고루 정보가 분포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정량성. 너무 정보가 많아도 안 돼요. 그렇죠? 너무 정보가 많아버리면은 학업자들은 헷갈립니다. 그죠? 적정한 정보를 딱 줘야 되는 거예요. 너무 과다해도 안 되고 과소해도 안 된다. 적당량의 정보이어야 한다. 이것이 정량성의, 양이 적절해야 된다. 정량성의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적응성의 원칙, 현실성. 이것은 뭐냐 하면 구체적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현실 적합성이 필요하다. 이것이 적응성이에요. 구체적인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줘야 됩니다. 너무 상황은 구체적인데 선생님들이 다 직면하는 상황은 구체적인데 지침이 너무 막 뭉뚱그려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돼 있으면 선생님은 도대체 이 지침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통일성의 원칙입니다. 의사소통이 조직 전체 입장에서 동일하게 수용된 표현이어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교무부장 선생님이 뭘 지시했는데 어저께 얘기한 교장선생님 방침하고 완전 다르고, 아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일관성, 일치성하고도 좀 비슷한 거죠. 통일을 이루어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관심과 수용의 원칙. 뭐냐면 의사소통을 하는데 교장 선생님이 뭔가 상의하다를 했어요. 근데 일반 선생님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 의사소통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직 구성원들 모두가 같이 받아들일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 의사소통에 필요한 8가지의 굉장히 중요한 원칙, 레드필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의사소통의 망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의사소통의 형태를 아까 본 것은 이제
그 상위하달, 하위상달, 수평적인 의사소통, 공식적인, 비공식적인 의사소통 뭐 이런 거 보았는데 이제 의사소통의 망도 있어요. 의사소통망이라고 하는 것은 정보의 흐름을 연결하는 개인으로 구성된 의사소통의 연결고리,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자, 먼저 여기 첫 번째, 직선형, 고리형, 연쇄형, 이제 같은 모양이에요. 약간 다른데, 이제 끝에나 이런 데가 약간씩 다른데, 거의 대동소이하게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직선형, 고리형, 연쇄형이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간 좀 경직된 형태도, 직권적인 형태예요. 교육감으로부터 쭉 내려오는 거예요. 교육감이 교육장에게, 교육장이 교장에게, 그래서 제일 끝에 이제 교사에게 가는 이런 의사소통의 형태입니다. 직권 형태죠. 어떻게? 교육감만 명령하고 있어요. 그렇죠? 밑에 있는 사람들은 교육감의 명령을 그냥 단순히 그렇죠? 실행할 뿐이에요. 자, 이 경우에는 속도가 빨라요. 뭐 의견을 또 물어보고 뭐 막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교육감이 시킨 대로 하면 되니까 속도가 빨라요. 정확하죠. 교육감이 이제 공문에다가 이렇게 해갖고 보내니까 정확합니다. 대체로 양호해요. 정확성의 정도도. 근데 교육감만 신날지도 몰라요. 밑에 있는, 특히 이 제일 밑에 있는 교사, 이분은 완전 죽을 맛이에요. 어제도 했는데 또 이래라고 하네. 막 이러면서 현장하고 너무 다르잖아. 막 이런 불만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사기가 날 거죠. 그런데 조직은 안정적이에요. 이설이 없잖아요. 그냥 시킨 대로 하면 되니까. 조직은 안정적인데 융통성은 없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장단점이 다 있죠. 그렇죠? 근데 최근에는 조직을 이런 식으로 운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원형, 약간 분권적인 형태예요.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명령은 이 사람이 하는 거예요. A, 이 사람이 명령하면은, 요렇게 둘이는 같이 의사소통해요. 같은 단위에 있는 어떤 두 사람끼리. 그죠? 수평적인, 요 사람끼리는 또 의사소통을 하는 거예요. 요게 원형이에요. 그래서 나름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의사소통이 조금 이루어지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분권적은 아니죠. 왜냐하면 명령은 A, 이 사람 혼자 하니까.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래도 다소 분권적인 형태의 의사소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도 나름대로 이 경우에는 E하고 B하고 C하고 D하고 이렇게 의사소통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쌍방향 의사소통의 측면이 좀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명령하고 명령을 받고 이런 것보다는 일이 진행되는 속도는 느려요. 같이 얘기하니까. 그리고 이제 E하고 B하고 같은 요 계급끼리 얘기하는 사이에 정보가 막 왜곡될 수가 있어요. A가 얘기한 게 막 좀 이렇게 서로 희석되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한 걸 막 서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확성이 조금 떨어져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A의 리더십이 아까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조직이 이제 계속 얘기하고 뭔가 E하고 B하고 얘기하면서 야, A가 시킨 거 이거 좀 문제가 있지 않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아무래도 얘기하다 보면 조직이 불안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이제 같이 대화하고 대안을 찾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융통성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바퀴형이에요. 이거야말로 정말 가장 직권적인 형태예요. 아까는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아까 처음에, 그죠? 직선형, 고리형 같은 경우에는, 그죠? 요렇게 돼 있었잖아요. 요렇게 쭉 돼 있었어요. 이렇게 쭉 돼 있어서 이 사람이 정보를 요렇게 전달하잖아요. 그죠? 요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직권적인 형태예요. 누구한테 직권되어 있습니까? 이 사람한테 직권되어 있어요. 보통. 그렇죠? 직선형 고리형. 이거는 더 심해요. 뭐냐면 다 이 사람한테 보고해요. 전부 이 사람한테 보고하는 거예요. 그죠? 이 경우에는 그래도 나중에 보고할 때도 이렇게 보고하잖아요. 보고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그죠? 이 바로 위로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이 직선형. 근데 이거는, 그쵸? 다 이 사람한테 보고하는 거예요. 그죠? 교장 선생님이 엄청 이제 파워풀한 교장 선생님의 경우에 교생들 실습 일지도 다 나한테 갖고 오라 그래. 직접, 그쵸? 직접 결제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명령도 직접 하는 겁니다. 보고도 이 사람한테 가서 다 하고 명령도 직접 다 해요. 자, 이 경우는 가장 구조화된 직권적인 형태예요. 자, 이런 오너나 이런 카리스마틱한 리더를 만났다 이러면 조직이 가장 잘 돌아갈 수도 있고요. 굉장히 똑똑하고 훌륭하고 이런 분이 인자하고 이런 분일 경우에는 조직이 너무너무 잘 돌아가는데 이분은 좀 건강에 지장이 올지도 몰라요. 이분은 이렇게 하시면. 그쵸? 근데 이제 저런 분 봤어요, 진짜. 근데 그분은 굉장히 훌륭한 분이었어요. 제가 본 분은. 그래서 아무도 불만이 없었어요. 저렇게 해주시는 걸 감사하게 여겼을 따름이었어요. 근데 이제 좀 독재, 그쵸?
그다음에 이제 폭군 뭐 이렇게 될 확률도 좀 있어요. 저는 다행히 좋은 분을 봤지만 굉장히 이제 좀 안 좋은 분도 좀 저렇게 될 확률도 있는 거죠. 자, 어쨌든 간에 가장 구조화된 집권적인 형태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속도가 매우 빨라요. 이 사람이 가만히 있겠어요? 늦게 갖고 오면 가만 안 두죠, 그렇죠? 그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사기는 낮아요. 사기는 대체로 낮습니다. 제가 아는 분은 이제 구성원들의 사기를 북돋워 주셨던 분이지만 사기가 매우 낮을 수가 있습니다. 지도성은 매우 뚜렷하죠. 이 조직의 지도자는 독보적으로 A예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조직은 매우 안정되죠. 이 사람이 잘하니까. 그렇죠? 대체로 잘하죠. 좀 무서운 분일 수는 있지만. 그다음에 융통성은 좀 낮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A가 시킨 대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융통성은 낮습니다. 그다음에 그죠? 자, 이 경우에 이제 예를 들어 보면 국장이 교육감에게 정보를 보내고 교육감이 의사결정을 해서 다시 국장들에게 정보를 보내는 경우가 이제 그런 형태에 해당하는 것이고, 자, 이 Y형, 이 경우에도 이제 직권적이긴 해요. 직권적이죠. 이 경우에도. 이 경우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아까랑은 조금 다르지만 라인이 있긴 있어요. 라인이 있긴 있는데 결국은 이 교육감. 그죠? 요 사람한테 다 보고하는 거예요. 교육감한테 결국은. 그쵸? 그쵸. 아까 그 직선형하고 조금 비슷하긴 한데 직선형을 조금 이제 그래도 수정한 거죠. 각각의 각 교감들이 교장한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교감이 또 교육장한테, 교육장이 교육감한테 이렇게 보고하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에도 이제 굉장히 직권적인 형태고 아까 봤던 직선형 고리형과 유사하기는 해요. 그렇죠? 자, 그래서 A와 B는 그죠? C에게 의사 전달을 하지만 이 사람들은 정보를 누가 주진 않아요. 이 사람들은 제일 하급자한테는 누구도 정보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보고만 해야 돼. 이 사람들은 계속 보고만 해야 돼요. 이 사람들한테 뭘 주진 않아요. 그렇죠? 정보의 흐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굉장히 이제 A하고 B는 그래도 교감인데, 그렇죠? 너무 소외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가장 분권적인 형태는 요 별형이에요. 가장 분권적인 형태는 별형입니다. 아까 원형 봤지만 원형보다 더욱더 분권적이에요. 여기는 뭐냐면 의사소통이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되고 정말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하는 형태의 조직입니다. 사실 현실적인 조직에서 이런 조직은 많지는 않아요. 정말 현실적인 조직에서는 이런 조직의 형태는 잘 없습니다. 사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속도는 되게 느릴 수도 있고 되게 빠를 수도 있어요. 보통 느리죠. 그렇죠? 이런 경우에. 자, 그 다음에 정확성은 거의 없을 수가 있어요. 근데 진짜 잘 이루어진 조직 같으면 오히려 정확성이 높은 거죠. 그렇죠? 자, 사실은 이제 학습 조직 같은 경우에 이런 조직을 만들으라는 것이기도 해요. 사실 학습 조직은. 근데 잘 돌아가면 좋은데, 이게 이제 그 공문 처리라든가 일하는 과정에서 잘못되면 이제 정확성은 없고 속도는 느리고 뭐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다 같이 동등하게 참여하다 보니까 직원들이나 선생님들의 사기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조직은 대신에 좀 불안정해요. 그리고 이제 융통성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형태의 의사소통망의 유형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의사소통망의 효과입니다. 의사소통망의 효과 보시면 일단 단순한 문제를 해결할 때는 그냥 고리형, 바퀴형 이런 것들이 이제 좋아요. 좀 직권적인 형태가 좋습니다. 근데 복합적인 과제나 좀 변화무쌍한 과제 이런 것은 원형과 별형이 좋아요. 우리 2015 개정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교육과정 적용의 융통성을 많이 부여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습 조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실은 원형이나 별형 형태가 사실은 학습 조직에 좀 적합한 거죠. 선생님들의 다양한 장학 형태라든가 이게 이제 좀 복합적인 과제에 적합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기와 융통성 이런 것들은 분권적인 형태에서 훨씬 높아지죠. 자, 그 다음에 4번 분권형은 지도성이 없고 조직력이 불안정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다 이런 것은 아니에요. 우려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직권형은 그 지도성이 아니고 지도성. 직권형은 그죠? 그죠? 지도성이 분명하고 조직의 안정성도 높고 의사소통도 빠르다. 직권형이니까 직권된 그 지도자 한 명은 굉장히 카리스마틱한 리더가 되는 거죠. 자, 구성원의 직무 만족도는 의사결정에 참여할 때 높아진다.
구성원의 직무 만족도는 의사결정에 참여하면 훨씬 더 아무래도 사기가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의사소통의 경로를 보시면, 자, 의사소통의 경로. 의사소통의 경로라고 하는 것은 상징을 교환하는 방법이에요. 여기서 상징. 상징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이제 언어, 이런 게 이제 상징이죠, 사실은. 생각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이 있잖아요. 우리 머릿속에 생각이 있는데, 머릿속에 그 생각들이 상징이라고 하는 매체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죠? 대표적인 상징이 언어, 문자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그 외에 태도적인 것도 있어요. 왠지 이제 비언어적인 의사소통도 있거든요. 태도를 보면 사실 우리가 언어로 전달하는 그런 의사소통은 굉장히 지극히 일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 뭘 많이 해결하려고 한다라기보다는 사실은 이제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에 오히려 더 많은 파워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식적인 의사소통에 있어서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사소통의 통로가 됩니다. 자, 의사소통은 상징을 교환하는 방법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해요. 자, 인간의 상징체계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언어적 상징이에요. 그렇죠? 말이라든지 요새는 뭐 이메일이라든지 공문 뭐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그것도 결국 이제 언어예요. 사실은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상징을 교환할 수가 있고, 비언어적인 상징으로 봤을 때는 신체 언어나 몸짓, 눈빛 뭐 이런 것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공간적인 접촉, 공간을 어떻게 배치해 놨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도 사실 의사소통이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비언어적인 상징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목소리 톤, 그렇죠? 같은 말을 해도 목소리 톤이 어떠냐 이런 거에 따라서 받아들여지는 것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의사소통의 언어적 경로를 몇 가지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드래프트와 렌겔 같은 경우에는 매체가 의사소통의 풍부성을 결정한다 이렇게 돼서 말로만 전달할 수도 있지만 직접 대면하는 거, 전화로 이렇게 의사소통하는 거랑 직접 만나서 의사소통하는 것도 또 다릅니다. 사실 그렇죠? 직접 만나서 얘기하면 굉장히 순조롭게 대화될 것이 전화로 의사소통하면 좀 껄끄럽거나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여러 가지 매체들을 같이 사용하는 게 좋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훌륭한 매체를 결정하는 4가지 범주가 있는데, 매체들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직접 대면하는 거, 전화, 그죠? 그다음에 이메일, 그다음에 개인적인 학생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기록 같은 거, 공식적인 기록. 이 학생은 뭐 1학년 때는 어떤 사회성이 좋았습니다, 나빴습니다,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공식적 수치 기록이에요. 수학은 뭐 80점, 영어는 뭐 50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그런 공식적인 수치 기록 이런 것까지 해서 사실은 다 의사소통의 매체이기도 해요. 선생님이 50점 줬다. 아,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뜻이구나. 내가 요번에 공부 안 했다고 말씀하시는 거네. 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이 훌륭한 매체를 결정하는 4가지 범주가 있어요. 첫 번째는 훌륭한 매체가 되기 위해서는 피드백의 속도예요. 그렇죠? 얼마나 피드백이 빨리 오느냐. 제일 빨리 오는 거 뭐예요? 직접적 대면. 딱 보면 알잖아요. 아, 이 사람이 이거 싫어하는구나. 이거는 좋아하는구나. 딱 보면 알잖아요. 이메일은 답장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답장도 진심인지 아니면 인사말을 한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피드백 속도, 요게 이제 적당해야 돼요. 근데 이제 맨날 만날 수는 또 없잖아요. 다 의사소통 경로의 다양성,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라는 거죠. 직접 대면도 하고, 전자우편도 하고, 공식적인 수치도 알려주고, 학생한테, 그쵸? 선생님이 직접 만나서 말씀도 하시고, 그리고 메일도 좀 보내시고, 학생한테 너 지난번에 영어는 50점이니까 열심히 해야겠지? 뭐 이런 얘기도 직접 만나서도 하시고, 뭐 이렇게 숫자도 보여주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출처의 다양성, 그렇죠. 여러 가지의 어떤 범주의 정보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한 곳에서만 나오는 정보가 아니라 좀 객관성을 갖도록 여러 곳에서 오는 그런 정보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풍부한 언어, 다양한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좀 이렇게 같이 대화도 많이 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자, 4가지 범주를 사용해서 의사소통 매체와 의사소통의 우수성을 평행 연속체 위에 이렇게 위치시키는 이런 표를 마련했어요. 뭐 어렵진 않습니다.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직접 대면하는 것이 제일 의사소통이 잘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전화는 그래도 나름 나은 거예요. 이메일보다는 전화가 훨씬 나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공식적인 수치 기록, 요것만 해주는 건 제일 낮아요.
학생한테 선생님께서 아무런 해석도 안 해주시고 너는 영어 50점, 수학 80점 이렇게 그냥 성적표를 휙 던져주시는 그런 거는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애가 그렇죠. 아 그래 나 영어 열심히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성적표 보지도 않고 휙 던져두고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가장 낮아요. 선생님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제일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위에 활동들을 좀 하셔야 되죠. 성적표 주면서 야 너 영어를 좀 열심히 해야겠다. 50점이 뭐냐. 수학 80점. 수학은 그래도 잘했네. 뭐 이런 식으로 알려주고 그러면 이제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직접 대면이라고 하는 매체는 언어적 또는 시각적 단서를 통해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하기 때문에 가장 우수한 형태의 의사소통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공식적인 수치 기록, 성취도 점수 뭐 이런 것과 같은 공식적 수치 기록은 사실은 정보 전달 능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숫자의 형태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우수함의 정도에 있어서 최소한의 정보만 전달해요. 너 영어 80점, 수학 50점 이런 것만 전달해 준다는 거죠. 그다음에 매체를 중복해서 사용하면 좀 두 가지, 세 가지를 같이 섞어서 사용하면 훨씬 효율적이고 정확한 그런 의사소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의사소통의 비언어적인 경로. 비언어적인 경로에 대해서는 이제 호이와 미스켈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언어적인 경로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사실 행정가, 진짜 노련한 행정가들, 조직을 굉장히 노련하게 다루는 훌륭한 행정가들의 경우에는 결코 공식적인 문서만으로 일 처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직접 만나서 대화하고 갈등을 해소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기를 북돋워주고 또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오해가 없도록 하고 이런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능한 그런 행정가들일수록. 그래서 사실은 여기 보시면 음성 매체나 문자 매체 그냥 이렇게 공식적인 매체만 갖고는 의사소통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유능한 그런 팀워크를 하는 교장 선생님이 그죠? 아침 조회 시간에 선생님들 딱 보고 다시 안 만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담임 선생님이 학생들하고 정말 의사소통을 잘 하시고 싶다 이러면 아침 조회, 오후 종례 그 이상 다시 안 만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어떻게 해야 돼요? 비언어적인 의사소통과 함께 여러 가지 의사소통을 같이 써야 돼요. 그렇죠? 선생님이 그냥 이렇게 되게 밝게 웃어주시고 그거 자체가 격려가 되잖아요.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호이와 미스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이 더 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보기술의 발달과 의사소통의 확장이 있습니다. 정보기술이 발달하면서 의사소통이 더 확장되는 거죠. 왜 요즘에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 그쵸? 별로 좋은 얘기가 아니라 제가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어떻게 만나러 가기가 이제 부담스러우니까 컴퓨터 매체를 통해서 이제 화상으로 회의하고 많이 그러더라고요. 무슨 프로그램 같은 거 설치하니까 여러 명이 같이 화상회의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자, 그런 것처럼 사실은 정보기술이 발달하면서 의사소통의 루트는 굉장히 확장되고 있습니다. 뭐 그냥 쉬운 예로는 우리 왜 뭐 보이스톡 뭐 이런 거 페이스톡 이런 거 활용해 가지고 멀리 미국하고 한국하고 같이 회의 두 사람이 회의는 가능하죠. 그게 그렇죠. 근데 다자 회의는 잘 안 되지만 새로 프로그램을 깔아야 되지만 어쨌든 간에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기술의 영향으로 의사소통의 루트가 훨씬 다양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사실은 이 어떤 하드웨어적인 장치뿐만이 아니라 그죠? 이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진짜 의사소통의 내용, 의사소통을 하고자 하는 마음가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정보기술의 발달은 결국은 의사소통에 많은 발전을 가져다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변화된 의사소통 기술을 우리는 교육에 활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일단 교수법의 관점에서도 우리 그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김현주 교육학 기본반에서 공부할 때 굉장히 많은 매체들을 교수법에 활용할 수가 있었어요. 우리 직전 시험에 나왔던 부분도 있었잖아요. 앵커드 같은 거, 그렇죠? 앵커드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뭐 위키를 활용하고 앵커드 같은 거를 앵커 활용하고 이런 부분들도 다 교수법에 발전된 어떤 정보기술을 활용하는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습자들은 굉장히 많은 정보에 접속할 수가 있어요. 위키 활용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교사와 학생 같은 경우에도
관계가 좀 변하고 있어요. 학습자들이 어떻게 능동적인 학습자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리적 공간의 한계 극복, 이런 식으로 해서 의사소통이 정보기술 때문에 훨씬 더 루트가 다양해졌다는 거예요. 우리 아까 이 위에서는 그냥 전자우편 요거 하나만 써놨어요. 전자우편 요 하나만 있지만 전자우편만 있는 게 아니에요. 화상회의, 화상통화 뭐 여러 가지가 다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의사소통의 기법. 의사소통의 기법을 좀 보시면 의사소통의 장애 요인을 좀 보시겠습니다. 이 표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요. 요 그냥 제가 정리를 해가지고 긴 글을 갖다가 제가 정리를 해서 약간 어설퍼요. 그죠? 이 가로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세로를 묶어 보십시오. 이렇게 묶어 보셔야 의미가 있어요. 이게 보시다가 막 가로 뭐 이게 무슨 상관이 있나, 가로는 상관이 전혀 없고요. 이렇게 제가 표 하나로 묶으려고 일부러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 보시면 의사소통의 장애 요인이 첫 번째 뭐가 있냐면은 전달자와 피전달자 간의 관계에서 의사소통의 장애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냐면은 누가 이제 의사소통 정보를 전달했잖아요. 그럼 이제 상대방이 그 정보를 받아야 되잖아요. 이 과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준거의 해석 기준이 틀려요. 내가 보낸 거랑 상대방이 받는 거랑.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정보를 여과해서 전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까 이제 교육감이 교장 선생님한테, 교장 선생님이 교감 선생님한테 이렇게 전달을 하는데 교장 선생님이 좀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얘기는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싫어하는 얘기라는 거죠. 그럼 교육감이 전달하라 그런 거 조금 빼고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좋아할 것만 전달하고 뭐 이럴 수가 있다는 거죠. 뭐 대부분 교장 선생님들이 그렇지는 않으시겠지만 어쨌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계급 차, 입장의 차이에 따라서 정보를 전달한 거랑 받아들이는 게 다른 거예요. 문제에 대한 인식, 결과에 대한 이해 이런 거에 따라서 전달하는 사람하고 받는 사람의 입장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의사소통 수단이나 매개체에 따라서 또 의사소통의 장애, 오해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정보가 너무 많아버리면 헷갈리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정보를 전달하고 받고 이런 내용 자체가 의미가 애매모호한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언어 문자 자체의 한계. 그래서 언어가 굉장히 좀 풍요로운 것 같지만 우리가 그냥 언어를 글로 썼을 때 하고 만나서 직접 얘기하면서 표정하고 이런 걸 다 볼 때랑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우리가 논술 시험에서 글 쓸 때, 그죠? 우리가 그 선생님들 보고 얘기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이거 잘 알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알고 있다는 걸 논리적으로 잘 피력해야 됩니다. 이게 언어나 문자가 갖고 있는 어떤 한계예요, 사실은.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전문 용어의 사용.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전문 용어 들으면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직 구조로 인한 어떤 의사소통의 장애도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직권적인 계층 구조, 수직적인 의사 전달, 뭡니까? 너무 의사소통의 채널이 경직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하급자들은 제대로 말을 못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조직 간 할거주의로 수평적 의사 전달 제한. 할거주의가 뭐예요? 부서끼리 막 찢겨져 있는 거예요. 할거주의라고 하는 것은 각 부서가 그죠? 서로 협조하지 않고 완전히 찢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우리 부서 일이 아니에요. 저 부서 가서 보세요.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사실은 어떻게 학생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모든 것들을 통합적으로 해갖고 발전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게 뭐 영어 선생님 따로 수학 선생님 따로 뭐 시험에 대한 기준도 다 다르고 그렇죠? 이러면은 물론 이제 영어 수학은 다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좀 공통적인 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좀 알려줘야 되는데 나는 모르는 일이야. 그 사람한테 물어봐.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헛소문, 소문, 풍문 이런 거. 그렇죠? 이게 소문, 풍문으로 뭐 처리하는 건 너무 안 좋은 거죠. 소문, 풍문. 직접 당사자한테 딱 물어보는 게 제일 그죠? 쿨한 방법인데 이제 마음이 약하니까 그게 잘 안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소문, 풍문으로 막 의사소통을 왜곡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 마음대로 막 해석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이제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있다. 그러면 거기서 학교에서 자유학기제 하라 그랬어. 그런데 이제 잘 모르는 초임 선생님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야, 자유학기제 그거 올해는 안 하는 거지 않을까? 뭐 새로 시작됐는데 막 이러면서 그래 아무래도 안 하는 것 같아. 이러면서 선생님들 두 분이서 그래 우린 이제 자유학기제 올해는 하지 말고 내년부터 하자. 뭐 이런 식으로 들은 것처럼 이렇게 의사소통이 왜곡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옛날에 학교 다닐 때도 보면은 중고등학교 때
왜 답 서로 틀린 애들끼리 그쵸? 틀린 친구들끼리 서로 1번의 정답은 2번이야 이렇게 서로 딱 이렇게 답을 맞추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소문이나 풍문 뭐 이런 걸로 의사소통이 왜곡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사소통 경로의 부족, 이게 조직이 경직되어 있죠. 보통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의사소통 경로가 잘 없는 거예요.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의사소통 집권화로 권한이 특정인에게 집중되어 있어서 그 사람만 정보를 다 갖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의사소통 장애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역시 의사소통의 어떤 장애를 극복하는 그런 방식도 개인 수준의 극복 방법과 조직 수준의 극복 방법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개인 수준의 극복 방법은 의사소통을 반복하는 거예요. 동일한 메시지를 여러 통로를 통해서 되풀이해 주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잘해야 돼요. 잘못하면 오해가 더 쌓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 통로를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감정이입, 역지사지, 다른 사람의 준 거를 이해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교장 선생님이 하신 말씀을 그래서 내 입장에서만 해석하는 게 아니라 교장 선생님 입장에서, 학생 입장에서 다시 해석해 보면 답이 나와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해. 명료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가능하면 정보를 아예 보낼 때부터 굉장히 명료하게 해서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적절한 매체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피드백, 이해 정도를 확인해서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피드백을 딱 해주는 거예요. 교장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러이러하다고 저는 이해했는데 이거 1번, 2번 행동 이걸 하면 되는 거죠. 학생 대상으로 해서 그럼 지금은 제가 학생들이 소풍 가는 장소를 어디를 원하는지 그걸 조사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아니면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알아보라고 하신 거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가장 효과적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개인 수준의 극복 방법이고 그리고 남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적극적 경청. 그죠? 이렇게 해서 요 5가지 개인 수준 정도의 개인 수준에서 어떤 의사소통의 왜곡을 극복하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조직 수준에서 극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직 수준에서 의사소통이 잘 될 수 있게 또 이제 구조를 개편을 해야 되겠죠. 첫 번째 조직 구조를 개편을 해야 돼요. 의사소통이 잘 될 수 있게끔. 계층의 단계가 복잡하면 의사소통이 좀 어려워지니까 일단은 횡적으로 의사소통을 잘 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위의 차이에 따라서 또 의사소통이 달라지니까 상하관계, 그죠? 상하관계가 자유로운 수직적 의사소통, 상하관계는, 그쵸? 이게 지금 오자가 있어서 제가 상하관계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상하관계는 자유로운 수직적 의사소통을 제한함으로. 이게 약간 오타가 있어요. 그죠? 상하관계는 자유로운 수직적 의사소통을 제한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상급자가 너무 어려우면 말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상위직의 탈권위가 좀 요구돼요. 그래서 하위직의 어떤 얘기를 잘 들어보려고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통신망의 종류를 잘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통신망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이메일도 있고 전화도 있고 직접 만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을 정보를 보낼 때 이런 매체를 잘 선택해서 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2015 개정 교육과정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한 번만 한 게 아니에요. 뭐 공청회도 하고 공시도 하고 공문을 통해서 내려보내고 교육청에서 와서 교육하고 선생님들끼리 또 교육한 거 보고받기도 하고 장학하고 여러 가지를 했거든요. 잘 의사소통을 잘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조직 구조를 이용하기도 하고 선생님들끼리 또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의사소통의 채널을 이용하기도 하는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조직에서의 어떤 의사소통이 왜곡되는 것들을 의사소통의 장애 이런 것들을 없애려고 많이 노력해온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우리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하시고요. 잠시 쉬셨다가 이제 뭐 보실 거냐 하면요. 교육행정 실전 동형 모의고사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문제를 한번 보시고 문제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다시 해설을 해드릴게요. 그거 자체가 어차피 교육행정 공부고요. 그걸 보시고 모범 답안을 보시고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시겠습니다.